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네요. 추울 때 좀 찬바람 불 때 코로나가 시작했었는데 벌써 더워졌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오늘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정말 많이 질문 받았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문제집의 정답률,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문제집의 정답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의 정답률. 자, 문제집의 정답률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문제집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적정한 문제집, 적정 수준의 문제집. 적정 수준의 문제집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풀었을 때, 그죠? 풀었을 때 60%에서 70% 정도 맞힐 수 있는 문제집을 선택해라 라고 하죠. 자, 문제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집의 정답률이 60-70% 정도 되는 걸 선택해라. 이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집을 안 풀어봤는데 60-70% 맞힐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때까지 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60-70% 맞을 것 같은 문제집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들어왔었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죠?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안 풀어봤는데 어떻게 60-70% 맞힐지 아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에 또 더 큰 문제점이 사실 문제집은 그죠? 어떤 딱 특정한 문제집이 그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집은 이제 상중하에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중등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어려운 문제집도 상중하의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4점짜리 문제만 쫙 모아둔 그런 특정한 문제집들이 있지만, 그죠? 하지만 중학교 이하의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문제집들은 문제집이 어려운 문제집도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하나의 문제집을 그냥 이름을 딱 대고 그거에 60%를 맞췄다, 70% 맞췄다 이러면 사실 조금 애매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60-70%를 맞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떠한 특정한 문제집을 이야기할 때 상중하의 문제가 섞여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그냥 퉁쳐서 그 문제집의 70%를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문제집의 80%를 풀 수 있다, 그것도 사실 물론 그러면 쉬운 문제는 맞췄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집 전체가 1000문제라면 그죠? 그러면 80%를 소화했다, 90%를 소화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특정한 어려운 문제집의 90%를 소화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죠? 1000문제 중에 900문제를 소화한 것이냐, 그죠? 아니면 그 문제집에서만 볼 수 있는 혹은 그 문제집을 풀게 되는
풀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특정한 수준에서의 90%,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의 90%를 소화했느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집,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화 문제집, 심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의 양이 적은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의 90%를 소화한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쉬운 문제가 더 많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를 포함해서 90%를 맞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문제집 전체의 정답률을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집을 선택해야 돼요. 먼저 문제집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60, 70% 맞출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풀려보고, 그죠? 사가지고 풀어봤더니 30%밖에 못 맞히더라. 그럼 딴 문제집 또 사면 되죠. 사야 되죠. 그거 샀다고 샀으니까 계속 풀어봐 이러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1, 2만 원 많은 비용을 여러분들이 아이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학원비 한 달에 30만 원씩, 비싼 건 40만 원, 뭐 거의 하면 50만 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12,000원, 17,000원짜리 문제집에, 그죠? 샀다고 그냥 풀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들어간 그 수업의 퀄리티, 혹은 그것까지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문제집 한 권을 서너 달 쓰는데, 혹은 2달 이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문제집을 먼저 샀다가 아이한테 안 맞으면 과감히 그 문제집은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구나 결정했으면 풀어라고 할 게 아니라 덮어두고 다음에 실력이 올라가면 풀면 되는 거고, 다시 문제집을 낮춰서 맞는 문제집을 사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60, 70%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어보고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풀어보고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봤으니까 어떤 패턴으로 이 대략의 정답률이 발생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집을 선택할 때에는 일단 문제집, 저는 이제 뭐 문제집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의 학습 순서가 심화부터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학습 순서가 일단 기본이라고 하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학습 순서가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고, 그럼 유형별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심화, 뭐 고난도,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문제집, 정말 쉬운 문제집이 있고, 실제로도, 그죠? 정말 쉬운 문제집과 약간의 응용, 그러니까 제가 기본을 이렇게 잡고 응용을 이렇게 잡고 심화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기본만 되어 있는 문제집도 있고, 요런 문제집도 있고, 또 기본에서 응용을 조금 치고 들어간 문제집도 있고, 또 응용 문제집은 또 이렇게 겹쳐 있죠. 이렇게. 그죠? 응용에서 시작해 기본을 좀 담고, 혹은 뭐 초등학교 거는 기본을 더 많이 담고 있죠. 이제 뭐 일반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응용 문제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문제집들도 기본을 많이 담고 있어서 기본까지 다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 또 심화까지 걸쳐 있는 문제집들도 있고, 중등으로 넘어오면 응용 문제집이라고 하면 기본이 굉장히 좀 생략되어 있고, 그죠? 문제 수는 많을 수 있지만 설명이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응용 수준의 유형별 문제를 많이 담고 있고, 심화는 없는 것도 있고, 심화에 조금 걸쳐 있는 문제집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는
보통 이제 기본을 진짜 좀 기본을 다지는 문제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 수준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수준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조금 더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초등학교는 기본 응용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혼재된 상황, 물론 나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 측면으로 봤을 때에 그죠? 응용 문제집을 사가지고 기본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문제집을 선택할 때에 일단은 기본에서 이렇게 그냥 시작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선택할 때 처음 어떤 학기를 시작할 때에 어떤 학생이 5학년 1학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덜컥 심화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본 책을 쓰게 되든 아니면 기본 응용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집을 쓰게 되든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문제집이 스타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기본 응용으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끝나든 혹은 응용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 권이 끝나게 되는 구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첫 번째 문제집을 자 이제 다 풀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집을 다 풀었다면 이때 오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집을 풀었다, 그죠? 자, 어떤 문제집을 싹 다 풀고 오답을 다 한 권을 오답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은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진 않잖아요. 이거를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특정한 뭐 1페이지라고 합시다. 이 페이지를 풀었더니 이렇게 틀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걸 공부했어. 이렇게 해서 이 문제집을 끝까지 풀었다면, 그죠? 이걸 다 풀었다고 했을 때의 정답률은, 자, 이걸 다 풀었다. 이 문제집을 다 풀어서 이제 다음 문제집을 찾아야 한다. 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이 틀렸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정답률은 100%여야 하죠. 100%여야 하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집을 풀었을 때에 이 문제집을 풀어서 소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문제집을 풀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 문제집을 풀어서 이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를 없애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니까 이 문제집을 다 풀었을 때 집에서 기대해야 되는 정답률은 100%인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얘는 이 문제집 풀었는데 이거는 못 풀어요. 이러면 다음 문제집을 찾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다시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집을 빨리 또 새로운 문제집을 시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 수학 공부의 목적, 수학 공부의 목표,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이 문제집을 풀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문제집 하나를 최종적으로 풀었을 때에 기대하는 정답률은 100%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보는 이 기대 정답률이, 자, 여기다 정답률이라고 할 때 제가 기대 정답률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용어인데,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기대 정답률. 그죠? 문제집을 한 권 풀고 나서 기대하는 정답률은 100%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100%를 기대하는 경우에, 그죠? 실제 실력, 제가 보는 우리 아이는 이 문제집 다 풀 수 있어요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가 실제 실력이냐?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실력이라는 거는 항상 주어진
시간이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테스트,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률. 이 정답률을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죠? 이 정답률은 이렇게 기대 정답률이 100%일 때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측정했을 때 기대 정답률이 100% 정도 될 때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실수를 포함해서 90에서 100%가 나오고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면 80%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 응용 수준에서 그죠? 우리가 상중하라고 이렇게 대부분 문제집이 있다면 그죠? 이 기본 응용 문제를 이런 난이도를 커버하는 문제를 집에서 100%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때에 테스트를 치면 80% 좀 낮아. 이거는 심화를 포함했을 때고 90%에서 100% 정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화가 되었다면 여기 라인까지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응용이라는 수준의 문제집까지는 대부분 풀어보니까 그죠? 만약에 응용 문제를 50% 맞았어. 집에서는 기대 정답 우리 애가 100% 소화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시험을 덜컥 쳐보니 50%가 맞았어. 응용 문제가. 그러면 이 친구한테 심화를 시켜야 할까요? 아니다 이거죠. 뭐라 그랬어요? 적정 수준의 문제집이 60-70%의 정답률이 나오는 거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응용이 50%면 심화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한두 개 맞힐지 모르겠네. 뭐 빵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면 이 문제집을 다뤄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얘를 다시 하고 얘가 50%라는 뭐냐 하면 그럼 기본은 한 7-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가 10개 다 맞고 얘 50개 얘가 100%고 얘가 50%인 경우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얘가 50%면 얘는 한 7-80%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점은 기본 응용에서 시작하니까 기본 응용이 집에서 기대하는 걸 마무리하면 한 100% 정도 이제 풀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야 어느 정도 이 기본 응용이 90% 이상 소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테스트를 쳐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심화로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 응용이 100%라는 확신이 없고 우리 애가 만약에 질문하셨던 분들이 우리 애가 응용까지는 한 80% 맞춥니다. 심화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론 진짜로 80%를 맞출 수도 있지만 시험 쳐보면 60-70%로 떨어진다 이거죠. 60-70%로 떨어져요. 60-70%로 떨어지면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느냐? 아니죠. 60-70%는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된다면서요. 적정 문제집이 60-70% 맞출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기본 응용을 혹은 응용을 60-70% 맞는 학생이다. 그럼 심화를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응용을 더 해야지. 응용을 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전 단계를 완벽하게 하는 거는 항상 정답입니다. 완벽하게 100%가 나오는 게 정답이죠. 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틀린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문제집을 푼 목적이지 다 풀어놓고 다 틀렸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끝낸다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개념에서 시작해서 기대 정답률 이거 틀렸던 문제 다 공부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이 난이도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집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력이 되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야기하게 됐는데 정답률, 그죠? 정답률은 몇 %냐? 저는 이제 기대 정답률이라고 하죠. 기대 정답률. 집에서 기대하는 정답률은, 그죠? 틀린 문제 다 풀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 이 문제집 안에서 틀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는 이제 이 문제집의 이 난이도 안에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풀어야 되죠. 실제로 문제집을 똑바로 푼다는 거는 그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그 문제집을 소화한 거죠.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모르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를 찾았으면 공부해서 풀어낼 수 있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대 정답률을 100%로 가지고 기대 정답률이 100%일 때 실제 정답률이 한 90%에서 100% 되더라. 이런 거죠. 이 정도 수준 되면 난이도를 올려가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해볼만 한 거고, 그죠? 아이한테 너무 힘들지 않고, 아이가 도전해서 또 틀리는 문제가, 그죠? 한 10개 풀면 서너 개 나오겠지만, 그죠? 그 정도를 또 도전해서 풀어볼 만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갖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0% 풀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30%를 못 푼 상태로 남겨둔 상태로 넘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은 말, 우리 애가 70% 풀었는데 넘어가도 됩니까?의 그 이면에는 풀었는데 70%는 맞고 30%는 틀렸는데 30%를 다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두 가지의 질문이 좀 말은 표현은 똑같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70%만 풀었던 애도 나머지 30%를 다 풀어서 기대 정답률을 100% 정도 만들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70%를 틀리고 30% 틀린 문제까지 다 한번 공부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까? 라는 그런 분은 그 30%를 진짜 풀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아이가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풀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응용 심화를 칼처럼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칼같이 잘라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문제집의 그 명칭을 가지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단계의 문제를 소화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문제가 100% 소화되었느냐, 중간 단계 유형 응용 문제의 수준이 100% 소화되었느냐, 심화 문제가 어느 정도 소화되었느냐, 이런 단계별 소화에 대한 혹은 단계별 기대 정답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떤 특정한 문제집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우리 아이의 실력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겠냐. 문제집 단위보다 좀 줄여서 기본 문제집의 난이도별 정답률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아이를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고 아이의 수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에 조금 더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문제집의 정답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겠지만 그걸 보시고 좀 더 뭔가 좀 더 기대가 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새로운 부분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혹시 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